허생전. 허생은 목적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산 아래 우물가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를 향해 열린 살인문과 비바람을 막지 못하는 초가집 두 채가 있었습니다. 허생은 글 읽기를 좋아했고 그의 아내는 남의 집 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 글을 읽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글 읽기가 부족한가 봅니다. 그럼 공장 일이라도 해보는 건 어떤가요? 공장 일은 배우지 못해서 할 수 없어. 그럼 장사라도 해야죠. 장사도 미천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 아내는 흥분하며 당신은 밤낮으로 글만 읽고 이제 공장도 장사도 하기 싫다면 차라리 도둑질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말에 허생은 책을 덮고 일어나며 정말 안타깝구나. 글을 읽은 지 10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7년밖에 안 되었군. 길게 탄식하며 문 밖으로 나섰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종로 네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보시오, 서울에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가장 부자는 변씨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생은 드디어 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허생이 변씨를 보고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시험해 볼 일이 있어 당신에게 만냥을 빌리러 왔습니다. 하니 변씨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만냥을 내주었습니다. 허생은 감사의 말도 없이 만냥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변씨의 아들과 손님들은 허생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양반 차림을 하고는 있었지만 옷은 헤어졌고 가죽신은 뒤꿈치가 망가져 있었으며 흐트러진 갓에 묵은 때가 묻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 코에서는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허생이 나간 뒤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손님을 아십니까?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만냥을 주면서 이름도 묻지 않으십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반드시 의지를 과정해 신의를 나타내는 법이다. 그러나 그 손님은 옷과 신발이 너저분했지만 말이 간단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 그는 이미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만족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아마 그가 시험하려는 것은 비범한 것일 것이고 나는 그의 비범함을 시험해보고 싶다. 주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만냥을 줄 바에야 이름을 묻는 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렇게 허생은 만냥을 얻고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안성은 경기와 호남 지방의 경계이고 삼남의 입구다. 그리고 안성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추, 빵, 감배, 감자,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을 2배의 가격으로 사서 매점했습니다. 허생이 과일을 매점하자 온 나라가 과일이 없어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판 상인들이 오히려 10배로 가격으로 사갔습니다. 어허, 겨우 만냥으로 온 나라의 경제를 흔들었으니 이 나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허생은 이역할 호미, 배, 명주, 솜 등을 사서 제주도에 들어가 말총을 모두 매점하며 말했습니다. 몇 년 후면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지 못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망건과각 가격이 10배나 올랐습니다. 허생은 늙은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혹시 먼 곳에 사람 살 만한 빈 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람에 휘말려 서쪽으로 간 지 사흘 만에 어떤 빈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마 사문과 장기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꽃과 잎이 저절로 피고 과일과 오이가 저절로 익었으며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들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더군요. 허생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영감,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겠소. 사공은 그의 말을 믿고 동남쪽으로 배를 몰아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허생이 높은 산에 올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땅이 1000리도 안 되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토지가 비옥하고 샘물이 달콤하니 이곳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는 있겠구나. 섬이 너무 비어 사람 하나 구경할 수 없으니 누구와 함께 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만 있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법. 나는 오히려 내 덕이 부족한 것이 걱정이지 사람 없는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그때 변산에 도적들이 수천 명 모여 있었고 나라에서는 군조를 징발해 뒤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도적들도 밖으로 나와서 약탈할 수 없어 굶주리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허생은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 그들의 괴수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1000명이 합쳐 1000냥을 훔치면 각자 얼마씩 받게 될까요? 한 사람 몫이 한 양밖에 안 됩니다. 허생은 도적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아내는 있소? 없습니다. 그럼 밭은 있겠지? 밭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 짓고 살면 도둑이라는 더러운 이름도 없고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요. 나와서 약탈하다가 잡힐 걱정이 없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소? 그건 정말 바라는 일이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허생은 웃으며 당신들이 도둑질을 하면서도 돈이 그렇게 그립다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 마련해 줄 수 있어. 내일 바닷가를 건너면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있을 것인데 그 배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허생은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도적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웃었습니다. 다음 날 도적들은 설마하며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허생은 이미 30만 냥을 배에 싣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절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장군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싶은 만큼 지고 가시오. 도적들은 돈을 들려고 했지만 무거워서 100냥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겨우 100냥도 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둑질을 제대로 하겠소? 이제 당신들이 평민이 되고 싶다고 해도 도적 명부에 이름이 올라서 갈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곳에서 기다릴 테니 각자 100냥씩 가지고 가서 아내 1명과 소 1마리씩 데리고 오시오. 도적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자 도적들은 모두 돌아왔고 허생은 그들을 배에 태워 빈 섬으로 갔습니다. 허생이 도적들을 데리고 사라지자 나라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땅이 비옥해 곡식이 잘 자라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열렸습니다. 그는 3년치 식량을 남기고 나머지를 배에 실어 일본의 장기도로 가서 팔았습니다. 장기도는 큰 흉년이 들어 있었고 허생은 은 100만 냥을 벌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시험해 보았구나. 허생은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처음 이 섬에 올 때는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든 후 문자와 옷을 만들려고 했지만 땅이 작고 덕이 부족하니 이제 이곳을 떠나겠소. 어린아이가 숟가락을 잡을 수 있을 때는 오른손으로 쥐는 법을 가르치고 하루라도 일찍 태어난 아이가 먼저 먹도록 하라. 라고 말하며 모든 배를 불태웠습니다. 여기서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허생은 돈 50만 냥을 바다에 던져버리며 바다가 마르면 이를 찾을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이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을 것이니 이런 작은 섬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그를 아는 사람을 불러 배에 태우고 이 섬나라의 화근을 뽑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며 함께 떠났습니다. 그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도 10만 냥이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대는 날 기억하겠소? 선비님, 얼굴색이 예전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으니 만냥을 잃어버린 것 같군요.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물로 얼굴색을 좋게 꾸미는 건 당신 같은 사람이나 할 일이죠. 만냥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어떻게 도리를 살찌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허생은 10만 양을 변씨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한때 배고픔을 참지 못해 글을 다 읽지 못했으니 당신에게 빌린 만냥이 부끄럽습니다. 변씨는 크게 놀라 일어나 절하며 2만 양만 받으려 했습니다. 허생은 화를 내며 소매를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변씨는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허생은 남산 아래 한 오막살이 집으로 들어갔고 마침 한 늙은 노파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오막살이는 누구의 집인가요? 허생원댁입니다. 그분은 가난하지만 글 읽기를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집을 떠난 후로 벌써 5년이나 되었답니다. 아내만 혼자 남아 그가 떠난 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변씨는 그제야 허생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며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변씨는 남은 8만 양의 은을 모두 가지고 가서 허생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부유해지려 했다면 10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취했겠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을 믿고 밥을 얻어먹을 테니 자주 와서 나를 돌봐주십시오. 식구수에 맞춰 식량을 주고 몸에 맞는 옷을 마련해 준다면 평생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허니 재물로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가져온 은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변씨는 여러 방법으로 허생을 달래려 했지만 허생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씨는 허생의 의식이 결핍되지 않게 손수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허생은 기꺼이 받았지만 양이 넘치면 왜 나에게 재앙을 끼치려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술이 오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권하며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서 서로의 정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5해 동안 어떻게 100만 양을 벌었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 조선은 외국과의 교역이 없고 수레가 국내를 자유롭게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그곳에서 생산되고 그곳에서 소비됩니다. 1000양은 적은 재산이지만 이를 나누면 100냥짜리가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죠. 또한 무게가 가벼운 물건은 쉽게 돌려서 팔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물건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은 상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만냥만 있으면 한 가지 물건은 다 살 수 있으니 수레에 실린 물건을 모두 도매로 사거나 배에 담긴 물건은 배 전체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고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그 고을 전체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물로 물건을 모조리 끌어오는 것과 같죠. 그래서 무태 여러 산물이나 물고기, 약재 중 하나를 독점하면 그 물건은 그곳에 갇히게 되고 모든 상인의 손이 마르게 됩니다. 이는 백성을 힘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방법을 쓴다면 이는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가 1만 양을 빌려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까? 당신만이 내게 1만 양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만 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제 재주로 100만 양을 벌 수 있지만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1만 양을 빌려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더 큰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만 양을 얻은 후에는 빌려준 그 사람의 복을 빌려 성공하게 되죠. 만약 제가 혼자서 일을 시작했다면 성패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대부들이 100년 전 남한산성에서의 치욕을 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야 날로 슬기로운 선비가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당신 같은 재주로 왜 어둠 속에서 세상을 마치려 하십니까? 예로부터 어둠 속에 잠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조성기라는 사람은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재주를 가졌지만 결국 늙어서 죽었고 유형원은 군량을 충분히 마련했지만 가까운 바다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내 돈으로 9나라의 임금을 살 수는 있지만 바닷속에 던져버린 이유는 그 돈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떠났습니다. 변씨는 원래 정승 이왕과 친했습니다. 이공은 그때 어영대장에 취임하였고 변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금 한양에서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변씨는 허생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와 사귀어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그의 성이 허씨인 것은 알지만 이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가서 그를 만나보십시다. 라고 말하며 밤이 되자 수행원들을 보내고 변씨만 데리고 허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 세워두고 혼자 들어가 허생에게 이공이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생은 자네가 가져온 술병이나 빨리 풀게 라고 말하며 서로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변씨는 이공이 오랫동안 밖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자주 말을 했지만 허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은 손님을 불러볼까 라고 말하며 이공을 불렀습니다. 이공이 들어왔고 허생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공은 불안해서 몸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국가에서 어진 이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허생은 손을 저으며 밤은 짧고 말은 길어서 듣기가 지루하니 도대체 당신의 벼슬은 무엇이요? 저는 어영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라의 믿음직한 신하이겠군요. 제가 와룡 선생과 같은 인물을 추천할 테니 당신이 임금께 여쭈어 그의 초가집을 찾아가 삼고초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공은 머리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다가 그건 어렵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두 번째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공이 계속 물어보자 명나라의 장수들은 조선에 오래된 은혜가 있다고 여겨 그 자손들이 많이 동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떠돌이 신세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이 조정의 말에 종실의 딸들을 골고루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공신과 재상들의 집을 징발해 생활비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이공은 또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다가 그것도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장 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있겠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대의가 온 세상에 알려지려면 먼저 천하의 호거를 사귀어야 하고 다른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간첩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랑캐가 갑자기 세상을 차지했지만 명나라 사람들과는 친하지 않습니다. 조선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청에 항복했으니 그들은 우리를 믿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제들을 청에 보내 학문을 배우고 벼슬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청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 후에 양반의 자제들을 뽑아 변발을 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입혀서 지식층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백성들은 강남에 나가 장사를 하며 그들의 허와 시를 살펴보며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천하의 일을 꾀하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을 세우되 주씨를 물색해도 나서지 않는다면 천하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사람을 하늘에 추천하면 우리나라는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라의 환란만은 면할 것입니다. 요즘 사대부들은 모두 예법을 지키고 있어서 누가 감히 머리를 깎고 그들의 옷을 입겠습니까? 그러자 허생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 사대부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태어나서 제멋대로 사대부라고 자랑하는 것이 어찌 부끄럽지 않느냐? 바지와 저고리를 하얗게만 입고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상투와 다를 바 없다. 무엇이 예법이니 아니니 하고 자랑할 게 있겠느냐? 옛날 번옥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머리 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옷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명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런 사소한 것에 아까워하고 앞으로 오랑캐와 전쟁을 해야 하는데도 넓은 소매를 고치지 않고 제 멋대로 예법이라고 하니 내가 평생 처음으로 3가지의 꾀를 가르쳤는데 너는 그중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이 나라의 신하라고 하니 이놈의 목을 당장 베어야겠다.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으려 했고 이공은 깜짝 놀라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갔지만 허생은 이미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